어머님 요즘 1,0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은 기본이에요. 이 정도도 안 해주시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뭐라고? 1,000만 원. 그건 재벌이나 하는 거 아니냐?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손주 태어나는 거잖아요. 할머니로서 아기를 위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우리 아기 위해 태교 여행 겸 유럽으로 다녀올게요. 800만 원 드리면 저희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요. 태교 여행? 난 제주도도 안 가봤는데 유럽이라니. 너 정말 손주를 위해 가는 거 맞니? 그럼요. 좋은 기운을 받아야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죠. 뭐, 병원에 내 이름이 없다고, 산모 등록도 안 돼 있다고? 아, 그게 제가 병원을 착각했나 봐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착각? 감기약 처방까지 받았다고 하더니 가 거짓말이었던 거냐? 사실은 저 임신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임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뭐, 임신이 아니었다고? 너 지금까지 날 속였다는 거냐? 결혼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어머님 혼수 1,000만 원은 돌려주세요. 그건 제 돈이잖아요. 제가 손해보면 안 되죠. 내가 속인 태교 여행 산후조리원 요구는 생각도 안 하니? 내가 가져간 돈은 생각 안 해? 그건 손주를 위해 필요한 거였잖아요. 하지만 전 이혼하더라도 제 목숨 받아야죠. 오빠,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생각할 것도 없어. 너랑 더 살 수 없어. 이건 사기를 넘어선 기만이야. 오빠,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우리 아기는 곧 생길 거라고. 너랑 다시 아기. 꿈도 꾸지 마. 다 끝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온 DJ 라디오쇼 사연의 발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가족 간의 신뢰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손주를 기다리며 모든 걸 지원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속고 말았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 800만 원짜리 태교 여행, 그리고 혼전 임신 거짓말까지. 이 모든 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벌써 화가 나시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결국 며느리의 진실을 파헤치고 엄청난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녀의 반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함께 분노하며 마지막엔 속 시원한 결말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에 사는 78세 박명순입니다. 평생 동안 소규모 떡집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을 위해 한시도 쉴 틈 없이 살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결과로 제 아들 정진호가 42세가 되어 결혼이라는 큰 행복을 만나게 되었고, 저로서는 손주를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 강은서와 관련된 사건들 때문입니다. 강은서는 저보다 50살 어린 28세의 나이로 아들이 결혼 후에도 계속 저와 함께 가정을 꾸리길 바랐던 저로서는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태도와 행동들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작된 거짓말, 결혼 후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실망스러운 행동들이 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손주를 기다리던 저의 기대와 사랑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며느리의 행동이 어떻게 가족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동안 따뜻한 응원의 댓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제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작된 사건들, 그리고 이후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과 이를 대면하며 제가 느낀 감정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철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의 요구들이 어떻게 점차 심각한 갈등으로 변했는지,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좌절과 분노를 솔직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많은 조언과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이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1946년에 태어나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큰 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20대 초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곧 아들 정진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정진호가 태어났을 때 저는 가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떡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쌀을 씻고 떡을 찌고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그 모든 과정이 몸은 힘들게 했지만 아이의 환한 웃음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떡을 팔고 남은 재료로는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제가 떡집을 운영하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떡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해줄 때면 뿌듯했지요. 그런 날이면 정진호도 가게에 와서 제가 만든 떡을 자랑스럽게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제게는 아들을 위한 시간이 곧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내성적이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조용히 친구들과 어울리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격 탓인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구해 일하면서도 결혼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점이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제 나이가 어느덧 70을 넘기면서 손주를 보는 것이 삶의 마지막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크게 기뻤습니다. 여자는 28세로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정진호는 저를 모시고 여자 친구인 강은서를 집으로 데려와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진호의 말에 제 마음은 설렜습니다. 강은서는 첫인상이 굉장히 화려한 아이였습니다. 밝은 얼굴로 들어와 인사를 하며 처음부터 어머니, 떡집 하신다고 들었어요. 떡 정말 좋아하는데 맛있게 드셔보세요. 라며 떡을 먹어보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편으론 순수한 아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금세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어머니, 은서가 임신했대요 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던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고 저는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강은서는 조용히 웃으며 어머니 손주를 위해서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살던 작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여기서 잘 자라면 좋겠다 하며 열심히 집을 꾸몄습니다. 결혼식은 그리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뜻깊게 치렀습니다. 강은서는 밝은 미소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신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손주도 생기고 가족이 더 커지는구나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은서의 요구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집이 너무 작아서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파트 대출을 갚기도 전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요즘 신혼부부들은 다 예쁜 집에서 산다며 설득하길래 어렵게 돈을 빌려 벽지를 바꾸고 가구를 새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은서가 태교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유럽으로 태교 여행을 다녀오면 손주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들뜬 마음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럽 여행 비용으로 800만 원이 들었고 그중 절반 이상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보낸 사진 속에는 태교 여행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쇼핑과 관광을 즐기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준비를 도와주고 싶어 며느리가 다닌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산모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무슨 말이지? 며느리는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사실을 전했을 때 아들도 처음엔 믿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강은서가 임신 사실을 가장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강은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손주를 위해 준비한 거였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짓말로 속이다니. 며느리는 그 후에도 계속 돈 문제를 가지고 시댁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조차 자신이 가져온 혼수만 돌려달라며 끝까지 자기 요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은서와 정진호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저는 점점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당시에는 다소 어색하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추던 강은서가 차츰 본색을 드러내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산후조리원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은서는 갑자기 저를 찾아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래요. 특히 처자이라면 더 중요하대요. 제가 알아봤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이 1,000만 원 정도예요. 손주를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간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떡집을 운영하며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았던 저로서는 그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레 강은서에게 물었습니다. 은서야, 꼭 그렇게 비싼 곳이어야 하니? 조금 더 저렴한 곳은 안 될까? 하지만 강은서는 단호했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제 친구들도 다 최고급 조리원에 들어갔어요. 저도 거기 가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임신이라는 거짓말로 결혼을 서둘렀던 기억이 머리를 스쳤지만 손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진호는 회사 일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돈이 없어요. 은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은서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떡집으로 찾아와 직접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한 몸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도와주셔야 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도 강은서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태교 여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은서와 정진호는 저를 식사 자리에 불렀습니다. 강은서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교 여행이 아기한테 정말 좋대요. 유럽으로 한번 다녀오면 아기가 더 건강해지고 똑똑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돈이 문제였습니다. 강은서는 유럽 태교 여행에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은서야 꼭 유럽까지 가야 하는 거니?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는 건 어떻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은서는 이건 손주를 위한 일이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태교를 해야 아기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800만 원 중 절반인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은서는 돈을 받은 후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 보내온 사진들을 보고 저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강은서는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교를 위해 떠난 여행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놀러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교 여행에서 돌아온 강은서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병원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다녔다고 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름이 강은서인 산모는 등록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강은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은서야 병원에 가봤는데 너 산모로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더구나. 무슨 일이니? 강은서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그래요. 곧 새 병원에서도 등록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진호야, 내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던 거 혹시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니? 정진호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제가 보여준 증거와 강은서의 행동을 보고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은서는 끝내 임신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임신했다고 해야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손주가 생기면 어머니도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며 행복했던 제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강은서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이 너무 작다며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했고 저는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터라 더 이상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은서야, 이 집도 우리가 가진 형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거야. 조금만 이해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했지만 강은서는 여전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평온했던 날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의 충격에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사실을 거짓으로 꾸몄다는 고백은 제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손주를 기다리며 가졌던 기쁨과 기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힘들었던 것은 그 일이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 강은서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기 변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손주가 생기면 어차피 다들 기뻐하셨을 거잖아요. 제가 그걸 조금 서두른 것뿐이에요.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결혼이 아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철저한 계획과 거짓말의 결과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정진호의 태도는 더욱 저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녀를 옹호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은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도 어쩌면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줬을지도 몰라요. 은서 입장에서도 결혼에 대해 불안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진호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너무 서운하다. 내가 은서를 이해해 주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어머니 마음도 좀 헤아려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강은서는 시댁과의 거리감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저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떡집에서 같이 일하는 지인들이나 이웃들조차도 강은서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의 불화를 과장해 말하며 자신을 피해자처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떡집에 들러 며느리가 어머니가 너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고생 많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대체 그녀가 무엇을 이야기했기에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강은서의 요구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신혼집에 대한 불만은 끝이 없었고 인테리어뿐 아니라 집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집은 아이의 구조가 불편해서 살기가 힘들어요. 아이가 생기면 더 좁게 느껴질 거예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이미 신혼집 마련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고 더 이상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은서는 그런 저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왜 저희를 돕는 걸 이렇게 아까워하세요? 라고 말하며 제게 죄책감을 주려 했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은서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는 말을 했습니다. 정진호는 그 말을 듣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은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너도 알잖니. 그런데도 내가 또 물러나야 하니? 라고 대답하며 저는 처음으로 아들과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은서는 더욱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문제 삼으며 자신이 가정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은 대놓고 어머니는 이제 좀 쉬셔야죠. 저희 가정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쩌면 제가 이 가정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녀가 손주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벌어졌습니다. 강은서는 어머니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주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게 많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거짓말과 행동들을 생각하면 내가 더는 내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저의 단호한 태도에 강은서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저는 이 집에서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 정진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를 말리려 했지만 강은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족이란 단어는 항상 희생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걸까? 나름대로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제 진심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저를 지켜주지 못하고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강은서와의 갈등은 점차 더 큰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와 아들 정진호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품었던 실망감과 분노가 쌓일 대로 쌓였고 더 이상 서로에게 좋은 얼굴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갈등이 가장 극에 달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강은서는 신혼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마지막으로 시댁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요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통해 혼수 비용을 전부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기여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계산하겠다며 협박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호야,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머니도 잘 안다. 하지만 이제는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말에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어머니, 저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은서와 헤어지면 어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 때문에 내가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갈 필요는 없어. 어머니는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어. 아들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강은서는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적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혼집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댁이 자신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또한 혼수를 돌려받지 못하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저는 강은서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준비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결혼에서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요구했고 그 일이 발각된 후에도 뻔뻔하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인생이 그녀와 함께 더 망가지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길고 지쳤습니다. 강은서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아들과 저는 그녀의 주장에 맞서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녀의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그녀가 주장한 혼수 반환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신혼집 역시 저희가 이미 그녀를 위해 제공한 지원을 고려해 더 이상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기다리며 가졌던 설렘과 기대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 경험은 저를 오래도록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다시 조용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고, 저도 그런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비록 손주를 볼 날이 늦춰졌지만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이 없다면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자신을 더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셨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사연의 주인공 박명순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며 며느리의 뻔뻔함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었죠. 이 사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족이라도 무조건적인 믿음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셨다면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놀라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